221페이지 53번부터 또다시 57강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자 53번을 펴주세요. 53번 금속 표면에 아연을 침투시켜 대기 중에서 철강의 내식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종의 표면 처리법은 아연을 이렇게 침투시킨 것을 쉐라다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요즘 그 아연에다가 알루미늄이나 이런 크롬 같은 걸 좀 섞어서 이렇게 이제 도금을 하기 때문에 도금 강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갈바나이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연을 침투시키는 것이니까 쉐라다이징, 크롬을 침투시키는 것은 크로마이징,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재료는 칼로라이징, SI를 침투시키는 것을 실리코나이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붕소, B를 침투시키는 것을 보로나이징이라 한다 했습니다. 54번 백선철은 Fe3C를 말합니다. Fe3C. 백선철 900 내지 1000도씨로 가열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Fe3C에서 C가 탈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Fe3는 순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순철이 남습니다. 순철은 입상의 흰색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철에는 중심에 백색이 남아서 이제 탈탄이 되어버려 탄소 없어지고 이건 이제 순철이 많으니까 단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주철은 중심에 페라이트가 있다. 그래서 백심 흰색이니까 단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백심 가단주철이라고 합니다. WMC가 되겠죠. 자, 55번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 탄소 함유량의 범위는 그 강에서요 0.95, 본래 강의 탄소는 2%까지 함유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것 이거는 0.95 내지 1.11이면 이거 아주 고탄소 강입니다.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의 탄소 함유량의 범위입니다. 탄소 공구 강도 한 1.1 정도 됩니다. 자, 56번 다음 문서 중 용융점이 가장 낮은 금속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물론 우리가 용융점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납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납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용융점 금속을 우리는 주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232도입니다. 납은 이거보다 용융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융점이 가장 낮은 금속 이렇게 할 때는 주석을 많이 이제 등장시킵니다. 왜? 저용융점 금속이니까. 232도 정도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232도라고 했지만은 어떤 책에서는 231.9도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틀렸다 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도나 탄소 퍼센트는 어떤 범위가 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점메탈은 육사황도입니다. 육사황도. 여기에서도 이게 좀 하나는 6이고 뒤에는 4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죠? 요게 이제 조금 수정이 조금 돼야 되겠네요. 60대 40이라는 게 나와요. 60대 40이라고 하든지 6대 4라고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6하고 4만 들어가면은 육사황도입니다. 이 문점메탈은 육사황동이고요. 황동에 아연이 아무리 많이 함유하더라도 4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40% 들어가면 왜 탈아연 부식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주로 선박 기관 같은 데는 황동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일러실이나 있는데 열을 많이 받거든요. 열을 많이 받으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아연은 낮은 온도에서도 녹아버려요.
그럼 육사황동에 구성 비율이 아연이 4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부분 녹아버린다면은 이게 그 재료는 못 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이 탈아연 부식은 육사황동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58번 라우탈. 제가 몇 번이나 하겠습니다. 저는 요 순서가 사실은 여기 성분이 요런 순서, 요거는 뭐 요렇게 됩니다. 알구시라. 이중 3 내지 8% SI를 첨가해 형성되는 성질은 주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피사성 잘 절삭이 되도록 하는 성분은 뭐가 되냐면은 구리가 됩니다. 구리가 들어감으로써 피삭성이 좋아집니다. 구리가 들어감으로써 이건 피삭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철하고 니켈을 합금으로 만들어서 불변강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 불변강은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고요. 영어로는 정확하게는 invariable steel입니다. invariable steel. 이 IN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접두어입니다. 아니라는 뜻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ariable steel, 강은 막 변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 재래식 철도를 보면, 철기를 보면 틈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제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틈을 벌여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완행열차를 타면은 덜커덩 이렇게 갔습니다. 요즘은 그런 철길이 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철길을 보려면은 부산에 가보니까 저 해운대 그 옛날 동해남부선 철길에 지금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는 이 옛날 철길이 있어요. 근데 요즘 옛날 철길이 별로 없는데 그런 곳에 타보면 덜커덕 합니다. 그래서 이 철니켈을 합금해서 강을 만들어 보니까 길이가 잘 안 변하더라. 그래서 invariable steel 했습니다. 불변강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invariable steel 해놓고 좀 길지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미국 사람들이 인바라고 하고 우리는 불변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변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성분을 더 넣거나 이렇게 해서 특수강 재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플래티나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금은 우리 플래티넘이라고 하거든요. 플래티나이트라는 것은 백금화했다. 즉 뭐냐? 철하고 니켈을 섞어서 백금화했다. 쉽게 말하면 백금대용으로 쓸 수 있는 불변강이 있고요. 인바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대표적인 길이가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시계 추 있죠. 개종시계 추에 보면은 밥을 줍니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엘린바 재료가 있습니다. 이게 탱탱하게 감깁니다. 감긴 그 재료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탄성률이 일정하게 풀어줍니다. 그럼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개종시계 시간을 맞춰줍니다. 이건 탄성률 불변입니다. 인바에다가 탄성률이 불변인데 엘린바입니다. 그러면 인바 철니켈기에다 여기에는 뭐냐면 또 다른 어떤 원소를 하나 더 첨가했겠죠.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불변강 invariable steel 인바가 대표적이고요. 철니켈기의 합금이며 백금대용 그 다음에 전구봉입선에도 사용되는 거 여기 뭐라고 있죠? 플래티나이트도 있습니다. 백금대용. 자, 백금대용도 있습니다. 백금대용. 그래서 전구봉입선에 백금을 쓰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전구봉입선에 사용되는 플래티나이트. 탄성불변으로 시계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는 엘린바가 있습니다. 엘린바는 그래서 보면 요 밑에 있는데 크롬을 하나 더 첨가해 줬습니다. 길이 불변으로 자로세는 인바 등이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그리고 엘린바는 L이 하나 붙었죠. 그죠?
엘린바는 L이 붙었다. 탄성이라는 뜻인데 L은 탄성입니다. 보통 대표적인 불변강의 주성분의 크롬을 첨가한 합금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불변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바 길이가 거의 다 안 변하도록 하려고 또 실험을 해보니까 코발트를 하나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바보다 길이 변화가 더 적더라. 그래서 이걸 초불변강이라고 합니다. 엘린바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엘린바라고 하는데 엘린바에도 코발트를 더 첨가하니까 정말 탄성률 변화가 적더라.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는 코엘린바, 엘린바에 코발트를 넣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불변강에 대해서 9번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9번 가스 용접할 때 토치가 있습니다. 가스 용접용 토치를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점화된 토치는 함부로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지요. 토치를 망치나 갈고리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지요. 팁이 가열되었을 때 토치 앞이고 이제 불꽃이 붙는 팁이 가열되었을 때는 아세틸렌 밸브, 산소 밸브 모두 열려있는 상태로 물속에 담근다.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아세틸렌은 폭발합니다. 작업 중에는 역류하거나 뒤로 돌아와서 화염이 뒤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화 등에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론이 여담인데 요즘 거란하고 강감찬 대하 드라마를 KBS에서 방영하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지 않았는데 안 보는데 그 강감찬이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죠. 귀주대첩에서 평야에서 싸웠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 바람이 우리 고려 쪽으로 불었답니다. 그래서 강감찬이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바람이 저 거란 쪽으로 불어가지고 대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전도 중요하고 사기도 중요한데 날씨도 그렇게 도와준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스불꽃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역화할 수도 있거든요. 삼국지에도 보면은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거기에서도 바람이 역으로 불어가지고 위나라 대군들 배가 강에서 배를 묶어서 전쟁을 쳤는데 거기에 불화살을 붙여가지고 그때는 좀처럼 이쪽으로 바람이 안 부는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초나라 그런데 그때는 그거는 조금 과장인 것 같더라고요. 제갈 공명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갑자기 조조군 배 쪽으로 불어가지고 대성을 거뒀다니 지금도 중국에 가면 적벽대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가스를 앞으로 불을 붙여가 하는데도 이게 어떤 데는 역화하면은 화상을 입습니다. 그죠? 자, 그걸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자, 222페이지 60번. 요게 또 허용 사용률 산출값이네요. 요거는 한번 봅시다.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 전격 2차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료. 이거는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합니다. 실제 용접은 200A의 제곱입니다. 전격 2차 전류는 240A의 제곱입니다. 곱하기 여기서 이게 잘못됐네요. 자, 여기에서 이게 전격 사용률이 100%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크게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이걸 책에서 여러분 조금 수정해 주십시오. 이게 신이 아닌 이상이니까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전격 사용률이 여기에 40%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고쳐야 됩니다. 여기 40이 되는 거예요. 40. 이렇게 고쳐주세요. 40으로 고쳐주세요. 자, 이거는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건지 400 요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저거는 암산으로 보다는 요 고쳤으니까 여러분 꼭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200제곱은 4만이죠. 그죠? 4만을 40으로 나누면 4천이다. 그죠? 4천을 가지고 여기 하면 4, 6, 20, 여기 이제 요거 제곱하면은 이제 57.6%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암산을 지금 하려니까 갑자기 안 되네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61번 금속 용접 한후 잔류용력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잔류용력이 제품에 미치는 것은 변형이 일어나기 쉽고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조금 이제 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한데 잔류용력이 제품에는 변형이 일어나게 하고 균열이 생기게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62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전수검사에 의한 합격품에는 어떠한 색깔로 표시하느냐? 황색입니다. 젓갈색입니다. 젓갈색이고 황색은 라트 시험 합격품입니다. 자, 그러고 기호는 P이고 라트 시험은 P 타원형이다. 그죠? 63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의한 시험 방법 중 유화 처리에 앞서 예비 세척 처리가 필요 없는 것은 물 베이스 유화제는요, 예비 세척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후유화성 염색 침투액은, 즉,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여기에 또 빠졌네요. 습식 현상입니다.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예비 세척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규격집에서도 몇 번 다루었습니다. 자, 64번 용접 배관부 비파기 시험에서의 침투 탐상 시험 기록 사항 중 시험 결과에 기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 시험 결과의 침투 시간은 기록한다 했는데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게 침투 시간은 거의 5분으로 하면 되니까요. 침투 지시 모양 위치를 기록한다.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침투 지시 모양의 평가점을 기록한다. 용접부 비파기 시험 여기에서 그 다음에 침투 지시 모양 분류 및 길이를 기록한다. 요걸 당연히 기록해야 할 사항인데 침투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편적인 사항을 말하고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침투 시간을 기록하는 경우 같으면요, 침투제 적용할 때 그 온도가 15도씨 이하 3도씨라든지 아니면 3도씨보다 낮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도에서 보통은 15도에서 50도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침투 시간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5분이니까. 재료 강도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 하중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응력값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응력값에 해당하는 것을 진짜 응력이라는 겁니다. 진짜 응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 만능 재료 시험기를 다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재료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점을 찍어요. 이제 지금 우리 얼마의 길이에서 이거 늘어난가 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표점을 찍어요. 그게 100이다 하면 찍고 그 다음에 그 만능 재료 시험기가 아주 성능이 좋지 않으면 단면적도 가로 세로를 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능 재료 시험기에 척에 물리고 하중을 가하면 하중이 가해지면 이 재료가 쭉 늘어났다가 어느 지점에 파괴를 합니다. 파괴할 때 이제 하중이 있잖아요. 3000kg이면 3000kg.
그 하중을 항상 우리 응력을 잴 때는 단면적 분의 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적을 미리 재어놨잖아요. 하기 전에. 거기에다가 파괴될 때 하중을 하는 것은 공칭응력이에요. 공칭응력.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인스트롬이나 이 만능치료 시험지 성능이 좋은 것은 표정거리만 찍고 그냥 물려서 하중을 가하면 3000kg에서 파괴가 된다. 이럴 때 파괴될 때 거기에서 프로그램으로 그 단면적을 계산해 버린 겁니다. 그 단면적을 자동적으로 하중으로 나눠서 응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진응력이라고 합니다. 하중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진응력입니다. 만능재료 시험지 성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못하고 미리 면적을 잽니다. 공칭응력, 하중 원단면적이라면 이 기술 용어에서는 많이 줄입니다. 원래 단면적을 원단면적으로 줄여버렸어요. 원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공칭응력이에요. 실제 그 응력은 아니다. 티타늄, 탄화물, TIC, 니켈과 같이 요거는 일종의 티타늄이 있지만 이거 탄화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니켈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세라믹과 금속 결합한 후 액체 상태에서 소결하여 여러 가지 덩어리를 만들며 절삭공구로 사용하는 고경도 재료인 것을 우리는 설맷이라고 합니다. 세라믹 플러스 메탈이니까요. 세라믹 플러스 메탈입니다. 복합 재료입니다. 두랄루민은 저는 늘 그렇게 외운다. 순서가 요래 아닌데 저는 이렇게 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구 마망두 두랄루민입니다. 항공기 재료로 중요하게 쓰이는 이 시효경화는 석출경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효경화가 잘 일어나는 금속은 알루미늄 합금하고 구리 합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합금이 더 잘 일어나고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도 두랄루민이 시효경화성이 제일 높은 금속은 두랄루민이다. 자, 항공기 재료로 중요하게 쓰이는 시효경화성의 대표적인 합금입니다. 자, 시효에는 또 자연시효, 인공시효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계절이 변하면서 추운 겨울에서 더운 여름에 갈 때는 이게 이제 땀처럼 나서 이게 이제 시효경화가 되는 것을 자연시효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급하게 이제 시효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온도를 한 100m로 살짝 올려가지고 시효경화를 하는 경우를 인공시효라고 합니다. 시효경화를 석출경화라고 하지요. 자, 이것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AB 금속을 완전 이제 용체화 처리라고 합니다. 완전 고용 상태로 이제 섞어요. 잘 섞인 상태에서 상온까지 그 상태에서 검능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원소들이 느긋하게 있다가 어느 좁은 지역으로 비집고 들어가집니다. 이걸 과포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상온 및 적당한 온도로 방치하면 시간 경과와 함께 그 좁은 데서 밖으로 막 서로 밀치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표면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굳어집니다. 이게 고체 상태에서 나오고 고체로 굳어집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되면 경도, 인장강도, 탄성강도, 전기장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체 상태에서 나와서 경화되었다 해서 석출경화,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서 경화되었다 해서 이걸 시효경화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구리, 알루미늄, 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벨륨계 합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효경화는 자 석출경화다. 석출경화 하고 같고 여기에는 자연시효와 인공시효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알루미늄, 구리, 알루미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베릴륨계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청동합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리, 베릴륨계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입니다. 우리 구리합금에서는 황동은 뭡니까? 구리 플러스 아연 그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좁은 의미의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은 황동 이외의 구리합금을 모두 다 청동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리 베릴륨계 합금입니다. 이 합금은 주석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황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넓은 의미의 청동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구리 베릴륨계 합금, 이거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베릴륨 청동이라 하기도 하고 베릴륨 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구리 합금 중에서 시효경화, 석출경화가 가장 높은 금속이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이 시간 수업을 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